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는 좌장을 포함하여 총 6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앙에 계신 문혜리 이사장님께서 좌장으로 이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혜리입니다. 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그 시대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행사를 포럼을 마련해 주신 그 과실련 그리고 스태피 윤지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그리고 정치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핵심 아젠다들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 두 분 연자님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패널로 모신 분들 또 아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정혜 과실련 AI 미래 포럼 공동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민 건국대 교수님 그리고 현재 과실련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재민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홍형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홍형득 교수님 가나다 순으로 할 때 항상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호명이 되고 또 발표 순서도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우리 홍형득 교수님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의 홍형득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두 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시민단체와 명실상부한 어떤 그런 그 싱크탱크로서 정말 매우 시적절한 그런 그 주제와 또 가장 쟁점이 되는 이런 그 사안들을 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저희가 무슨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민단체는 이제 시민단체로서 또 국가 어떤 싱크탱크는 싱크탱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제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여러 번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과학기술은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 장기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매년 5년마다 과학기술계는 들썩입니다. 그리고 근본을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이 부처 이름이 다섯 자리 이상 되는 부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이런 그 얘기도 있고 그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계에서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논의가 얘기를 하는 그런 메아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거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여러 그 쟁점 어떤 그런 그 이슈들 보면 이 과학기술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정치 핵심 어젠다가 되고 또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보다는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생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가치 중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논리가 따라서 이제 그 과학기술의 어떤 그 전략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교수님 제가 10분 정도 하면 되나요? 어떻게? 7분 정도 하는데 벌써 그런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과실련에서 이제 그 제안하셨던 이런 그 어젠다들은 사실 뭐 다르게 그 어젠다 그 자체를 두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에 다만 그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당위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제들은 우리가 늘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좀 더 아래로 타운을 떨어뜨리면 이걸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히 그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그런 거 논의들을 보면 과학기술을 논의하는 사람들만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만 특히 어떤 그런 그 정치권이라든지 또 지금 이 과제는 자기 정부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그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그 대선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딱 던졌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지 되는데 우리만 아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크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략적이고 어떤 팬시한 어떤 그런 그 용어들을 골라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노력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어떤 그 시민단체로서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실현 가능성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 여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그 사회적인 난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어떤 뭐 공공 부분에서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훨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 좀 더 받아들이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태피에서 이제 하신 부분도 보면 정말 대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안하셨던 5가지 이런 부분들도 뭐 거버넌스라든지 뭐 전략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거나 또 기술 사업화, 인프라에 관한 거, 과학기술 인재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거의 고정적인 어떤 그런 그 쟁점 이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좋은 있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그동안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이슈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실현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정권마다 다르고 하는 이런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이슈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접근은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지 되는 시기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장기적이고 일관된 이 작동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 하던 화두를 던져놓고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근데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권 5년 만에도 다 되지 않는 이런 그 과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과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이제 R&D를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는 너무 수직 계열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얘기는 어떤 보고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정책적인 통합적인 지원과 팔리시 믹스를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팔리시 믹스인지 어떤 통합적인 지원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런 지원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도의 어떤 그런 거 경직성이라든지 조직 간 협업, 산업 간 융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그 답이나 전략을 줘야지만 이분들이 정권을 잡아서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제도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기존 제도와의 어떤 그런 그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재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논의는 또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만 가지고 새롭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연속성도 없고 자주 어떤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의 하도는 패권 경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경쟁은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떤 그 취해 왔었던 이 전략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 전략은 밸류 체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협업을 하고 했지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의한 어떤 그런 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생존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를 걸어야 되는 거고요. 또 뭐 그런 가운데서 기술 주권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전략 기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국가의 전략 기술은 과거의 전략 기술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국가들도 모든 나라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전략 기술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각 국가마다 다르게 이전 전략 기술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전략 기술을 선정했으면은 그 전략 기술을 우리는 12가지 기술을 했잖아요.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전략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생존을 위한 모두를 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전략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전략들 근본적인 그거는 이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제안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그리고 이슈들 간에서 자꾸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위험 연구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제안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정치권에서 좀 알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정책 정부 정책 기관도 그렇고 일관되게 우리 과학기술인이 바라는 것은 어떤 그 장기적이고 일관된 그러한 게 중요하다.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과학 언어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우리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시죠. 우리 박재민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책이 도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형태의 도구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지렛대라고 부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프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즘은 이제 이렇게 투명한 빛을 이제 색깔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선 이제 저는 과실련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스태피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버넌스 개편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다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저는 정말 거버넌스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질문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누가 해야 될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제 예산부처나 재정부처가 성장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과실련에서 나온 이제 저희 정책 제안에는 상위 거버넌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먼저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시적인 거죠. 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총리제 역시 미시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거버넌스라고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칼럼을 쓰면서는 책임 부총리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거버넌스는 이제 좀 책임 부총리제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던졌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칩 사이언티스트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과실련의 이제 제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처 비서실의 역할이 뭘까? 대통령 비서실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전에 자문회의하고 심의위원회를 이제 지금 합쳐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내야 된다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은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과학 자문을 하는 거잖아요. 칩 사이언티스트가 해야죠. 물론 이제 정책 기능이 중요하지만, 그죠? 그리고 칩 사이언티스트는 부처에서 과학에 기반한, 뭐 예를 들면 외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한 뭐 이해 없이 외교를 할 수 있을까? 외교 정책이라는 걸 바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실은 칩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하고 여러 부처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칩 사이언티스트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저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회의는 이제 뭐 수석이라고 부르죠. 수석의 역할이 될 테고 자연스럽게 심의회의는 이제 자연스럽게 책임부총리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부총리의 역할이 이제 어느 범위까 그건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재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인재 역시 좀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렛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 생태계를 고민하는 거, 글로벌리 열린 생태계를 고민하는 거.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뭐 글로벌 인재 육성하겠다. 물론 이제 글로벌 인재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 그러니까 해외와 어떻게 열린 상태로 우리가 인재 양성, 인재 육성이라는 걸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역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고민해야 될 테고. 우리 연구 생태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다른 시각이 레버리지가 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대학하고 그다음에 출연연의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연은 시스템 레노베이션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레노베이션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조조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출연연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시설도 포함돼요. 출연연이 지금 효험 연구를 할 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대학하고 열린 효험 연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이제 그거 알잖아. 예전에 파스텔 쿼드런트라는 이제 연구를 많이 인용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어의 쿼드런트가 아니고 에디슨 쿼드런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는 실증적인 결과물을 내는 거. 이 연구를 저희가 확대하면서 대학하고 출연연을 이제 좀 같이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외에 이제 몇 가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저희 쪽에는 좀 담아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태피에서 제안하신 거하고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걸 한번 맞춰보면 그게 좀 또 새로운 하나의 버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 학부 수업에서 강의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의 제목이 캡처 모어 밸류입니다.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한다. 하지만 가치를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물어요. 만일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을 하면 과연 이제 가치를 만드는 것만 생각했을 때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사회와 같이 갈지 어쩌면 이게 과학기술 정책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프리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레인하게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한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이 후보자별 공약을 6개 분야로 분류를 했어요. 네. 6개 분야로 분류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에 관련된 게 후보자별 공약이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다른 행사를 위해서 질문을 8개를 준비했는데요. 그 선대위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 8개 이 내용은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 시민은 과학자였었어요. 네, 제 질문에 시민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같은 사람조차도 네,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정책들을 이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네, 답을 찾게 되면 과연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결론에 도달할까? 아니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까? 너무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후보자의 공약에 제가 정리한 버전으로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런 키워드가 보이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조금 네, 자랑한다면 저희가 내놓은 10개 아젠다에는 10개 아젠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내용과 관련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우리 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잖아요. 시민을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기관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 생각을 적어도 10개를 뽑을 때 안 뽑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생각할 때 과연 이제 이 과학기술 정책의 이제 마지막 솔루션을 이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제 공약을 좀 비교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비교하고 검토하고 나름 진단하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우리가 진지하게 공약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공약을 뭐 이렇게 검토하고 뭐 비판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공약을 연구한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약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나서서 거기에 의미를 찾고 거기에 철학이라는 걸 부여해주고, 그죠? 그 속의 맥락을 다시 끌어내고 거기에 있는 함의를 어떻게 실제 적용시켜 줄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8가지 질문을 뽑았는데 질문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질문을 뽑으면 고민은 굉장히 구체화되더라고요. 공약에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이제 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약이 굉장히 공백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6월, 7월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6월, 7월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소위 이제 공약을 연구한다는 생각을 한번 좀 진지하게 해보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얻을 게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재민 교수님 이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지렛대, 프리즘 그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주셨고요. 또 과실련의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이제 공약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과학기술이 탄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학기술 전문 기자로 또 평생 또 노력을 해주셨고 또 현재 과학기술기자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은정 기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과학기자협회장 이은정입니다. 과실련에서 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관련한 문제에서 가짜 정보가 유통돼서 사회 갈등이 증폭된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유튜브 같은 SNS 때문에 더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사 전문 기자 제도를 보면 약 30년 전에
중앙일보가 박사급 전문 기자를 채용하면서 언론사의 전문 기자 제도가 이제 활성화됐는데요. 과학과 의학 분야도 꽤 전문 기자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자들은 과학을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사회의 불만 또는 한계를 느껴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그 기사를 써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전문 기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방송사만 하더라도 최근에 2명의 의학 전문 기자가 방송사를 떠났고 과학 전문 기자도 사실 제 나이 또래 연차 높은 이 그룹들 아래는 좀 명맥이 좀 적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는 자생적인 어떤 이공계 출신의 전문 기자를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현재 언론사들에게 좀 과학 기사의 전문성이나 의학 기사의 필요성 같은 걸 전부 다 독자로서 강조를 해서 그런 기자들을 더 언론사가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물론 저랑 얘기하는 과학자들은 다 언론에 친화적이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언론사 내부의 어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시거나 현재 내 상황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과학자와 기자가 만나는 어떤 교류하는 기회가 훨씬 지금보다는 많아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이제 정치 역학 구조를 봤을 때 이제 과학기술부총리가 생기는 건 좋은데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서 과기부 혁신본부에서 열심히 만든 예산이 저 기획재정부 가면 다 깎여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저도 지금 수십 년간 옆에서 보면서 이 기획재정부 사람들을 과학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머릿속에 과학을 넣을 아주 최첨근이 필요하다.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먼저 과학기술을 하자고 해도 우리 쪽에서 또 적당한 인재나 딱 다가갈 사람이 많지 않은데 현재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너무 정책 공약이 실종된 상태고요.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과총회관에서 과실련과 함께 21대 대선 공약 토론회를 할 예정인데요. 원래는 후보를 초청해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파기환송 등등을 거치면서 이제 끝났고 이제 각 당의 과학 담당과 의학 담당 정책 입안자, 정책자들 그러니까 셋 하면 6명이죠.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랑 패널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그 대선이 될 때가 제일 그래도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줄 때거든요, 정치권이. 그런데 각 당에 이제 무슨 특위하러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당에서 자리를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있겠지만 밖에서 보이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그런 분들이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본인도 좀 희망적이고 어떤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시겠는데 갔다가 이제 실망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각 당의 스팟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당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떤 그러니까 각 당에도 정책위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과학 분야 정책위원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옆에서 취재해 보니까 비서실장이 제일 많은 그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빨리 가서 만나서 뭔가 과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안준모 대표님 말씀하신 정책 감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저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아마 많은 기자들도 그게 잘 모르고 과학자들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 자생적인 과학 전문 기자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 그리고 대통령께 이제 과학에 관해서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과학자와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토론회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류정혜 과실련 AI 포럼 공동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카카오에 아주 오래 계셨던 AI 전문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이제 저는 아마 오늘 역할이 이제 저는 테크 산업 쪽에서 이제 한 25년 넘게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 정책이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 물결이 오고, 그다음에 모바일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인터넷 시대에 느꼈던 건 뭐냐면, 와, 한국이 짱이다.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 그 인터넷 트래픽 순위를 보면 한국에는 서비스가 막 10개 중에 7개씩 올라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만큼 서비스를 만드는 친구들이 없다 이런 느낌이었고, 사실 중간에 예를 들면 2007년, 6년 이럴 때 뭐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들이 뭐 나왔을 때 처음 제가 들어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분석을 하러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은, 야, 이거 그냥 개발자가 발로 만든 것 같다.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 정말 따라오지를 못하는 수준, 이런 걸 어떻게 미국 애들은 쓰냐? 막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모바일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는 뭔가 그 실리콘밸리가 뜨고 미국이 우리 뭐랑 엇비슷하더니 좀 애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규모감에서 일단 우리가 되게 밀리는구나. 아이씨,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제발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발목이나 안 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어차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 내버려만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AI 시대에선 지금 정책이나 기조가 완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 산업이랑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정부가 원팀이 돼가지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상황이 처음으로 놓이게 되고 있다는 그런 실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 쪽의 걸로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GPU가 지금 한 2,000장 뭐 남짓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메타라는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35만 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한 10,000장에서 18,000장을 확보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록이라는 지금 AI 서비스를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실 GPT를 제일 많이들 알고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처음에 이제 치고 나가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탈퇴했다가 AI가 대세가 되는구나 하고 급하게 이제 따라잡아서 낸 게 그록이었는데, 그록도 처음에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저기 확보해서 10만 장을 확보를 해요, GPU를. 그러고 나서 딱 업데이트를 쳤더니 지금 그록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10만 장을 지금 한국의 네이버든 카카오든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한 팀, 원팀으로서의 되게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 인터넷이랑 모바일 시대랑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나 모바일 시대에는 그냥 개별 기업들이나 이런 산업에서 그냥 맡겨놓고 우리가 잘하면 됐어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본의 어떤 규모나 과학기술의 집적도 같은 게 너무나 거대한 수준으로 가고,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전 세계 국가 경쟁력에서 너무나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과 민과 이런 모두가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이제 K자 붙인 걸로 해서 굉장히 전 세계를 다 뭐 문화적인 면, 뭐 영화, 뭐 K-팝 모든 면에서 되게 압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좀 그 전 세계에 새롭게 선도할 만한 약간 K 정책이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AI 시대하고 또 그 전 AI가 또 이렇게 나오기 전 하고는 확실히 과학기술의 정책 기조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에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다른 AI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처졌지만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실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또 따라잡아서 또 선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청해 들을 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박기범 스태피 선임연구위원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범입니다. 빼놓어도 충분히 아무 문제 없고요. 제가 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오늘 발표 자료를 위해서 이제 보면서 상당히 조금 굉장히 무겁게 제가 평소에 알던 안주모 교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표현들이, 그래서 그거 좀 과감하게 느껴져서 혹시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위기를 대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점진적인 개혁, 어떤 조금씩의 개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현수막도 평소에 잘 안 쓰는 이런 굉장히 근조에 가까운 이런 걸 써가지고 이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좀 했었는데, 뭐 발표는 그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사실 뭐 그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같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정책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뜨끔한 그런 일이죠. 이제 우리가 그 정책의 과학화에 앞장서야 했을 기관인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됐고, 근데 한편 또 세 번째 제안해 주신 과학기술 소통이나 대중 참여 같은 거는 정부에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과실령 같은 단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했어야 할 일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 지적하셨듯이 이제 뭐 편가르기 이런 게 있었다면 뭐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라면 이제 과실력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실련의 중요한 제안들이 이제 실제 다음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 작업에 설득력이 조금 더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신 표현 중에 보면 소모적인 편가르기나 뭐 특정 이념으로 왜곡됐다라든지 뭐 퍼주기식 졸속 국제 협력 같은 것들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다음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오늘도 대화로 여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근거가 필요하겠다. 객관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어떻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스태피와 두 그 기관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아까 그 홍영득 교수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 작동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저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안 해본 게 없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어떤 근사해 보이는 제안도 중요하지만 그 작동 메커니즘이 뭐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부처들이 지금 올린 예산들이 기재부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부처들이 올린 예산들이 하나도 안 잘려나가고 다 통과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기재부라도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잘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스태피와 개실련 두 기관 다 오늘 발표에서 이제 부총리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부총리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2000 초면에 혁신 부총리에 해당하는 부총리가 있었을 때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질적 재고나 이런 것들을 잘 했는데 부총리가 아니면서 그게 안 됐던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스태피 발표에서 질적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가 주제였는데 그럼 현재의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에서는 질적 도약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과연 그걸 바꿔야만 우리가 질적 도약을 한다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증거와 설득이 있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과실련과 싱크탱크인 스태피가 제안을 할 때 좀 더 무게감 있게 전달이 되고 새 정부에서 귀를 기울이는 작업을 지금 이제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6, 7월까지 더 두 기관이 더 힘을 합쳐가지고 나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마침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누군가 소개를 해준 페이퍼를 보고 제가 이제 제목을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유럽의 어떤 연구소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유럽 국가들은 혁신을 위해 한국을 배울 것인가 일본을 배울 것인가 이게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우리가 잘 못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배울 것인가 한국을 배울 것인가 이게 페이퍼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해낸 성과들이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과들이 굉장히 우수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들이라는 것이 쉽고 가벼운 것들이 정말 아니고 정말 어려운 과제들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 기관이 제안해 주신 중요한 정책 아젠다는 정말 이렇게 단순히 말을 던지고 이제 이 주제를 하자라고 던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증거와 고민이 필요해서 대화를 해야 나가는 주제들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관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과실련 그리고 스태피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어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새 정부에 전달되고 설득되어야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패널 분들의 귀한 말씀 다 청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발제를 해주신 안준모 공동의장님 그리고 박찬수 부원장님 좀 짧게 한 말씀씩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준모 공동의장님께서는 아까 좀 말씀 나온 그러한 과학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정책 감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 내용 조금 보충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그 5분 패널 분들께서 저희가 또 준비하면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꼭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가 좀 짧은 요약본이다 보니까 행간에 놓친 의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홍영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어젠다를 저희가 공약으로 던지고 싶은데 그러면 항상 기사 타이틀처럼 뭐 예를 들어 AI 1,000억 원을 1년간 투자해야 이런 투입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아까 박재민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라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약이라고 나온 것과 저희가 오버랩이 없다는 거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것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고민하지 못했던 보완적인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요. 또 박기문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비판을 할 때는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시민사회 역할도 사실은 저희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고민할 테니까 시민단체로서 정부도 좀 더 관심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거고 또 유정혜 부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거버넌스나 이 스태프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원팀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정책 감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사원이 원래 회계 감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썼는지만 봤었는데 200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감사원이 이제 정책 감사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이 정책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도는 선했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권력의 어떤 뭐 니즈를 맞추는 용도로 쓰니까 대표적인 게 에너지 정책이죠. 그래서 뭐 친환경 정책이 잘못됐다가 잘 됐다가 뭐 원전 같은 경우에 BC가 맞았다가 안 맞았다 하는 거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감사 결과를 맞추는 거고, 그거는 뭐 감사원에서도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가 블랙 앤 화이트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과학기술은 정책 감사보다는 회계 집중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여러 예, 5분 패널 토론 의견 주신 것들을 잘 들었고요. 뭐 확실히 너무 어떤 고민인지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고민했던 것 이상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많이 좀 고민을 담아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 시키는데 큰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사실 공감대를 같이 가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사실 제시되는 솔루션 자체는 방향이 하나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답일 수 있고 이것도 답일 수 있고 이것도 답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의 선택의 문제와 어떤 게 더 나은 답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합의 내지는 근데 이때 누군가가 답을 내려놓고 있으면 상당히 불편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자로서는 열어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무리 봐도 2번이나 3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답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의 문제가 실행이 딴 사람이 엄하게 실행해 버리면은 사실은 또 이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하우투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책 연구에서 하우투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이 더 한 걸음 내지는 2걸음이 더 나아가줘야지 실제 이 고민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5분의 말씀드리면서 혼자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유정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정책이 더 이상 공공의 영역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저는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패권의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전략성이라는 거는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이 뭐 민간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일 거고 공공을 따라와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짜 원팀 말씀하셨는데 공공과 민간의 원팀이 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 정책연구기관으로서도 그런 좀 더 나은 소통과 또 과실련하고 이렇게 또 좋은 의미 커뮤니케이션 했으니까 고민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는데요. 도움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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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시다면 네, 그러면은 윤지웅 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인데요. 유정혜 의장님께서 인터넷에서부터 쭉 한 30년을 훑어주셨는데 좀 그런 걸 기억하실 정도 연식으로 안 봤는데 그걸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셔서 상당히 또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또 조금 더 뒤로 가보면 그러니까 더 앞으로 가보면 저희 대한민국이 키스트 처음 생기고 최영섭 박사님이 이 과학자들을 같이 모으고 이럴 때 정부에서 했던 것들 그런 역사서를 보면은 그때 원팀 스피릿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사실은 우리가 90년대 2000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외국 공무원들을
강의를 할 때도 늘 외국인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카이스트가 생겼냐? 어떻게 지금 한국의 IT 역량이 생겼냐?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그런 발전을 바탕으로 이제 또 저희가 한 번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정책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정책학자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원팀 스피릿이 시민사회, 정부, 기업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혁신 생태계를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재설계하거나 우리가 아까 메커니즘까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패널리스트 분들 중에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럼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발전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R&D 성과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정말 과학기술 선도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원팀으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과실련 그리고 또 이 스태피에서 내주신 여러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제언들이 어떤 대선 후보님들의 공약에 좀 이렇게 스며들어서 또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공약들을 하루빨리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새 정부 들어서서도 6월 7일 그 사이에 이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정부의 새 정부의 아젠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